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막장 드라마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 말도 안 되는 전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게 현실에선 전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오늘은 한순간 제 인생을 코미디 드라마로 만들어준 일에 대해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비교적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별탈 없이 무난하고 행복하게 성장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로 늘 바쁘게 일하셨기 때문에 외동딸인 저는 유치원 종일반에서 해가 저물 때까지 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환경에선 부모님과의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특이했던 걸지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바쁘셨고, 그래서 철이 조금 일찍 들어버린 탓인지, 제가 외롭거나 심심한 건 둘째치고, 일을 하시고 돌아오는 부모님이 힘들지는 않으실까 걱정을 하면서 말썽도 피우지 않고 부모님 말을 아주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재롱도 곧잘 피웠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바쁘신 와중에도 제게 꾸준히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 딸 엄마랑 아빠가 너무 바빠서 섭섭하지는 않아? 아니, 나는 전혀 안 섭섭해. 유치원에서 노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고. 우리 딸 누구 닮아 이렇게 대견할까? 수연아, 아무리 바빠도 이거 하나만은 꼭 약속할게. 절대로 우리 딸한테 소홀하지 않을 거고 쭉 사랑해 줄 거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보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할게. 이렇게 계속 제게 사랑을 주신 부모님 덕분에 학생 시절도 별탈 없이 무난하게 이렇게 계속 제게 사랑을 주신 부모님 덕분에 학생 시절도 별탈 없이 무난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무리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먼저 배려를 해주고 혹시라도 트러블이 생겨서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바꾼다던가 혹은 친구들이 화해를 할 수 있게끔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게다가 성적도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친구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일도 많았어요. 동갑내기 친구에게 뭔가를 배운다는 게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제 친구들은 그런 것 없이 저의 능력치를 높게 평가해주곤 했어요. 나는 진짜 수연이 머리 반의 반만 닮았으면 원이었겠다. 진짜 딱 하루만 너로 살아보고 싶어. 공부 잘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지 궁금하다. 야, 별거 없어.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또 예습 복습 열심히 하면 돼. 학원 한 군데 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겸손하기까지? 역시 신수연.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친구야. 너는 뭐가 돼도 될 거다. 내가 장담할게. 어떨 때는 선생님들보다 더 공부를 잘 가르친다는 소리까지 듣곤 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시작해 고등학생 때까지 쭉 높은 성적을 유지했고 친구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재미로 살다 보니 제 꿈은 자연스럽게 교사가 됐습니다. 꿈을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시기에 저는 남들보다 먼저 꿈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됐고 교대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해 공부했어요. 어릴 적부터 문제없이 성적을 관리했기 때문에 입시 때는 무리 없이 상위권 교대에 진학할 수 있었죠. 저는 대학에 진학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교생 실습을 나가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아이들에게 먼저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솔직히 늘 즐거웠던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속상한 일보단 즐거운 일들이 배로 많았기에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용돈벌이를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할 땐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니 알바를 하는 거랑은 정말 기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보람도 있고 뿌듯하고 그래서 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연애는 한 번도 안 해봤냐고요? 당연히 해봤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저와의 연애를 마치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너는 뭔가 항상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 같아. 나도 아는데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왠지 모르게 재수없어. 솔직히 교사, 돈도 못 벌고 비전도 없잖아. 난 미래가 확실하고 창창한 사람이랑 연애 다음에 생각하고 싶어. 근데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사랑에 지쳐버린 저는 임용고시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운 좋게도 시험에 바로 붙어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고 또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처음 학교를 발령받고 담임으로 배정을 받아 아이들 앞에 담임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서서 인사를 하던 첫날은 정말 심장이 떨렸고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설렘이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천천히 교직 생활에 적응을 해 나갈 무렵쯤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당시 대학병원의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인턴이라 함은 당연히 잘 시간도 없이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연애를 하겠단 거지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친구가 네 사진 보더니 너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없다고. 얘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소개 좀 시켜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 너는 얘 어때? 마음에 들어? 대학병원 인턴이면 엄청 바쁘지 않아? 그런 사람이 무슨 연애를 해. 게다가 교사랑 의사. 아우, 야,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랑 연애 안 해도 괜찮고 친구로만 지내도 되니까 꼭 한 번만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고 나한테 애걸복걸 부탁을 하더라. 내 친구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괜찮은 애야. 연애하라고 닭살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만나나 봐. 사실 고민이 좀 됐어요. 단번에 오케이라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교직에 적응을 하고 있던 때라서 정신없이 바빴는데 저보다 더 바쁜 사람을 만나서 과연 행복하고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말대로 꼭 연애로 이어지지 않고 좋은 친구로 남을 수도 있는 거니 부담 없이 먼저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차분하면서도 예의 바른 데다가 은근 유머 감각도 있고 직업에 대한 진지한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밥을 먹다가도 삶의 가치관 같은 것에 대한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찾던 이상형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번만 더 만나보고 잘 맞다 싶을 때 이 사람과 연애를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인생은 뭐 아니면 도라고 하잖아요. 잘 맞으면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가는 거고 아니면 쿨하게 끝내버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번의 만남 후 남편이 먼저 고백을 해서 저희는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가끔 남편이 당직을 서는 날이면 먼저 나서서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속옷이나 여벌의 옷 같은 것을 사서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 당직을 며칠 동안 연속으로 서면 씻을 시간이나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작은 배려 하나에도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바쁠 텐데 꼭 짬을 내어 하루에 10분 이상은 전화를 해줬죠. 많이 피곤하지 않아? 진료 끝났으면 잠깐 눈 좀 붙이지. 언제 또 불려갈지 몰라서. 그리고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목소리 들으면 피로가 싹 가시더라. 자기가 내 인생 최고의 피로 회복제야. 게다가 여유가 생겨서 데이트를 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꼭 잡고 걸었고 기념일도 빠뜨리지 않고 소소하게 챙겨줬으며 가끔은 편지를 써주기도 했어요. 남편은 뭘 하든지 저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이 고마웠어요. 그렇게 1년, 2년 연애를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히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면
앞으로 남은 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요. 보통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감정을 가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그런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래서 만난 지 딱 4주년 기념일이 되던 날,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있잖아. 자기는 우리 연애의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연애의 다음 단계? 결혼 말하는 거 맞지? 그냥 자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계속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자기가 그런 확신을 꾸준히 주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어.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활짝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반지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4주년을 맞이해서 저 몰래 프로포즈를 준비했더라고요. 화려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걸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청혼을 했고 저는 두말할 것 없이 그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한다는 건 정말이지 아름다운 거라는 걸 남편을 통해 처음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저희 부모님께 남편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엄청 긴장을 했어요. 남편은 제겐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고 저희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마음속에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외동딸이라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드리는 것에 있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단순히 연애 상대도 아니고 결혼 상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부모님은 남편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왜 사람이 딱 처음 얼굴을 봤을 때 느끼는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은 얼굴을 보고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웃는 인상이 좋고 말도 이쁘게 하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집에 갈 때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서 이렇게 귓속말을 하셨습니다. 예, 너 남자 정말 잘 만났다. 나는 의사하고 있다고 하길래 좀 깐깐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네. 이래서 편견이 무섭다니까. 내가 말했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도 걱정했는데 엄마 아빠가 마음에 들어해서 너무 다행이야. 우리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데 마음에 안 들 이유가 있나?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 부모님이 인정을 해주시니 그제서야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님도 좋아해 주시니 더 바랄 것이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저한테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굴길래 말을 하라고 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그건 바로 어머님께서도 현직 의사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개인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어머님까지 의사라고 말을 하면 제가 큰 부담을 느낄 것 같아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고 또 부모님의 직업 같은 건 결혼을 논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게 어딨어. 그것도 당장 내일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좀 빨리 말해주지. 미안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했어.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 사실 남편이 의사라는 것도 저로서는 무게감이 좀 있었는데 어머님까지 의사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무게가 더해지는 것 같았어요. 긴장이 안 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미 약속은 잡아뒀고 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일정을 미루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최대한 마음을 다잡고 첫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 최대한 단정한 차림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인사를 갔습니다. 마음속으로 10번도 넘게 인사말을 연습하면서 말이죠. 어머님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도도한 알 수 없는 고급지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무서운 인상은 아니셨지만 함부로 말을 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죽을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입꼬리에 경련이 날 정도로 생글생글 웃어 보였어요. 어머님도 그런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아주셨고요. 하지만 그 반가움과 친절함은 첫 인사뿐이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지? 저희 부모님은 평범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어머나,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 봉급도 적은데다가 일은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근데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뭐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시험 같은 것도 치고 그래야 하나? 나는 주변에 선생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네. 교대 나와서 임용고시 치면 선생님으로 근무할 수 있어요. 봉급은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처우 개선도 됐고 또 보람도 있어서 좋아요. 겉으로 듣기에는 단순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분명 그 안에는 뼈가 있었어요. 은연중에 저의 직업을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했죠. 대놓고 무시를 당한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겉으로 티를 내지 않고 저도 나름 저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내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이 결혼이 쉽게 성사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집안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새로 가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는 거. 저는 이 이야기를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현실이구나 싶어서 조금 씁쓸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비록 의사는 아니었지만 저도 나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 어머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시더라도 절대로 기죽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첫 인사 이후로부터 어머님은 계속해서 제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린 것 같더라고요. 악의적인 의도로 전달을 한 건 아니었기에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게 썩 유쾌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이유로 계속 문자를 남기시곤 했어요. 내용은 대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자주 보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지식도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가씨도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내가 책 추천도 몇 개 해줄 테니까 교양사 기용으로 읽어요. 라거나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말해주면서 결혼을 하고 나면 다른 건 몰라도 아침밥은 꼭 챙겨 먹여야 한다는 둥. 아침밥을 먹어야 두뇌 회전이 잘 되고 머리가 맑아져서 집중이 잘 된다는 둥. 이런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곤 하셨어요. 솔직히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결혼식 날짜도 안 잡았고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훈수를 두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전화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시길래 웃으면서 정중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매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도움되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결혼은 저희 둘이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요? 앞으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알아서 잘하면서 살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막 신경 쓰지는 않아주셔도 될 것 같아서요. 저희한테 신경 쓰시면 어머님도 나중에는 더 피곤해지실 것 같기도 하고요.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어머님. 이게 제가 최대한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 이상으로는 더 말을 얹지도 않았거니와 남편에게도 말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선에서
선을 그어 놓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일일이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아주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저와 어머님의 관계에 불을 지피는 시초가 됐어요.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해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께서 저를 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오라는 말에 살짝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부르시는 거지? 싶어서 갔더니 제게 고급스러운 백화점 쇼핑백 하나를 건네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안에는 명품 로고가 박혀 있는 브랜드의 블라우스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될 건데 최소한 품위는 유지해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은 교사들도 명품 많이 들고 다닌다고 하던데 백화점 쇼핑 갔다가 생각나서 한 벌 사봤어요.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살짝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절 생각하고 사주신 거니 정중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 쇼핑백을 열어 자세히 옷을 확인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무엇보다 새 옷인데 택이 없었고 옷에서 미묘하게 향수 냄새도 났고 무엇보다 원단이 무척이나 꺼끌거리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건 흔히 말하는 짝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선물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저를 골려주기 위해서 짝퉁을 선물하신 것이었어요. 그 순간 짜증이 확 솟구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신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꼬리를 내리고 모른 척한다면 앞으로 같은 일, 아니 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다음 날 어머님을 찾아가 그 옷을 도로 돌려드렸습니다. 왜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가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는데.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막상 입어보니까 잘 안 어울렸던 모양이죠? 네, 어머님. 저는 명품이 잘 어울리지 짝퉁은 잘 안 받더라고요. 어머님 백화점에서 사기당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진품 아니에요. 저도 집에 같은 브랜드 옷이 몇 벌 더 있거든요. 이거 어제 사신 거죠? 구매 내역 있으세요? 있으시면 그거 들고 저랑 같이 가서 따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따지기는 또 뭘 따져요? 그리고 짝퉁이라니? 아니, 그렇잖아요. 고객을 기만해서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 거니까 이거는 명백히 사기죠. 아니다.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랑 같이 동행해요. 제가 지금 바로 신고할게요. 아유, 아니에요. 됐어요. 괜히 나서서 일 키우지 말아요. 어차피 거기 실장이랑 내가 아는 사이니까 내가 가서 잘 얘기할게요. 제가 진짜 112에 신고를 하는 신용을 하자 기겁을 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일을 키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웃겼습니다. 애초에 가품이면 가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음 좋았을 텐데 왜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건지. 차라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결혼을 반대했으면 됐을 일인데 말이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앞으로 숙이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최대한 저만의 방식으로 영리하고 똑 부러지게 대처를 하고 어머님과는 여기서 더 가까워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까워져 봤자 제게 도움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원래 이런 중요한 자리는 양가가 서로 조율을 해서 장소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머님께서 굳이 본인이 장소를 정하겠다고 고집하셔서 1인당 12만 원짜리 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오래전부터 단골이던 집이라 서비스도 잘 해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고 먼저 장소에 와 있다고 해서 저도 가족들을 데리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저와 부모님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무척이나 단정하고 심플하게 입으셨는데 어머님께서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렁치렁 도배를 하고 오셨거든요. 모자부터 시작해서
옷들도 전부 다 명품 로고가 박혀 있는 것들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자기 과시의 느낌이 물씬 풍겼죠. 남편은 어머님의 옆에서 억지스럽게 미소를 띠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당황하신 듯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어머님 뿐이셨어요. 아버지는 자리에 앉으시면서 제게 넌지시 귓속말을 하셨습니다. 예비 사부인 되실 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좀 꾸미고 올 걸 그랬다, 야. 아니야, 어머님이 엄청나게 무례하신 거고 엄마 아빠가 정상인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양가 가족들끼리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직원분이 메뉴를 체크하고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방 안은 묘하고 어색한 정적만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부터 먼저 꺼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그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깨고 먼저 말에 물꼬를 터준 덕분에 얘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대화와 관련 없이 어머님이 자신의 자랑과 남편의 자랑을 줄줄 읊으시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렇게 식사도 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쯤 슬슬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신혼집 문제로 많이들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이전부터 딸 시집 보내면 꼭 해주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요.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요. 당연히 신부 쪽에서 집을 해오셔야죠. 그게 맞죠. 집은 당연히 브랜드 아파트로 해오시겠죠? 어디 보자. 위치는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강남? 아니면 강북 쪽? 요즘 집 시세는 강남 쪽이 제일 좋다고 하던데 브랜드는 우리가 골라도 되는 거죠?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일단 저희가 신혼이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한 입장이라 비싼 브랜드 아파트는 부담스럽고 딱 17평짜리 브랜드 없는 아파트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미 계약도 다 마쳤고요. 작은 평수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아이 생기면 평수 늘려서 이사 가는 게 저희로서도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세상에 17평? 아니, 요즘에도 17평짜리 아파트를 임대 내놓은 곳이 있단 말이야. 그런 곳은 너무 좀 모양 빠지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그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쪽팔려서 친구 한 명 부르기도 어렵더라고요. 나 여기서 신혼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창피하고. 쪽팔리고 창피하다고요? 17평짜리 아파트가 뭐가 어때서요? 둘이 살기에는 그만큼 좋은 평수도 없는데.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은요, 잘 빠져서 예전하고는 달라요.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의사사회 공짜로 얻어가시려고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30평 정도 아파트는 준비를 해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고급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것도 제대로 준비 못 해오시면서 어쩌자는 겁니까? 파혼하고 싶으신 건가요? 어머님의 입에서 그 말이 딱 나오자마자 분위기는 바로 살얼음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 말이 지금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할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어머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할 말을 잃은 듯 바보같이 입을 해벌리고 말이죠. 정작 분위기를 싹 망쳐버린 사람은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듯 두 눈만 꿈뻑거리고 계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표정을 짓고 계셔서 너무 열이 받아 자리를 엎어버리려던 순간 어머니가 한참 웃으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비 사부인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정말 유감이네요. 진작에 알았다면 저희도 그에 맞게 준비를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 하는 수 없죠. 우리 건물에 예비사위 병원 차리려고 했던 거 그거 철회시키는 수밖에.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을 차려주기로 했다니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요. 야, 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말에 남편도 어머님도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했어요. 한 번도 두 사람에게 저희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상가 건물 2채를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주셨고 남편이 의사라는 걸 알고 결혼을 하고 난 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건물 공실에 남편 개인의 명의로 된 병원을 개원해 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일종의 결혼 선물 같은 것이었죠. 서프라이즈로 알릴 생각이었기에 남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도 어머님이 의사라는 것을 뒤늦게 알려줬으니 그와 비슷한 이유로 말을 하지 않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로 나오니 당연히 저희도 계획을 이행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꺼낸 순간부터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을 아주 꼿꼿하게 세우고 있던 어머님은 급 태세를 전환해서 저희 가족에게 저자세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아이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듣게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제가 알아듣고 사과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장인어른 장모님, 우선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가 대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저희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건물주인데 결혼하고 나면 우리 예비사위한테 결혼 선물 겸 해서 병원을 하나 차려줄 생각이었어요. 마침 저희 건물 3층에 비어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싹 리모델링해서 내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아나무인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막말을 내뱉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얼마나 더 할지 상상도 안 가네요. 저는 이런 집에 소중히 키운 딸내미 시집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죠. 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했고 또 통쾌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저런 막말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얼떨떨했고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이라는 사람의 밑바닥을 제대로 본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지 않으면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부모님도 저도 미련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혼 그까짓 거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가면서까지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렇게 부모님과 방을 나와 상견례 장소를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허겁지겁 저희를 쫓아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발걸음을 멈춰서니 남편은 끝까지 달려와 저희 가족을 향해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워낙에 생각도 짧으시고 말도 좀 함부로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요. 많이 불쾌하셨을 텐데 제가 대신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내가 2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준 건 자네가 순전히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서였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네 어머니가 망언을 내뱉고 있어도 자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런 말씀까지 하실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 몰랐겠지. 우리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자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자네가 먼저 나서서 뭐라고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유, 됐고 내 딸이랑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 거라면 자네부터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게. 그러면 그때 결혼을 시킬지 말지 생각해 볼 테니까. 부모님의 말에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죄인 마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남편을 지나쳐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심란하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감정이 가장 우선이니 제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라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제게 연락을 해왔고 동시에 어머님도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로도 연락을 주셨고 어느 날은 전화로도 연락을 주셨죠. 미안하다고 실언이었다고 본인이 늙어서 주책이라 입을 함부로 놀린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던 사람이 저희 부모님이 건물주라는 것을 알고 나자마자 태도를 바꾼 것이었기에 진정성이라는 걸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속이 빤히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남편만큼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친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고 딱 싸운 지 2주째 되던 날 저는 남편을 집 근처에 있는 카페로 불러내어 단호한 표정과 말투로 말을 꺼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없어. 결혼할 생각? 있고 당신 용서해 줄 생각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꼭 해줘야 할 게 있어. 이건 부탁이 아니라 의무야. 뭔데? 말만 해. 내가 뭐든 다 들어줄게. 당신은 용서하되 어머님은 예외야.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어머님이랑은 거리를 둬야 할 거야. 나 당신한테 이야기 안 한 것들도 많아. 어머님이랑 지속적으로 계속 트러블을 겪고 있었고 난 결혼하고 나서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힘들고 싶지도 않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는 거지 불행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맞아. 그렇지. 그럼 어머님이랑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 괜찮아? 그렇게 할게. 당신만 괜찮아질 수 있다면 뭐든 할게. 미안해 정말. 남편은 제게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했고 나중에 어머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결혼만 할 수 있으면 자기랑 연락을 아예 끊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답을 듣는데도 우스웠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저와 결혼을 시키는 것이 가장 급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쳐 결혼을 하기는 했습니다. 결혼은 하되 남편이 정말 저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아니면 그냥 말만 한 건지 집중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에 따라 부모님은 건물에 개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6개월 정도 뒤로 미루셨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력을 쌓고 병원을 차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고 또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으셨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1순위였으니까요. 남편은 약속했던 대로 제게 정말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의 거리도 제대로 둬줬어요.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았고 시댁에 와서 밥이라도 먹으라는 연락이 올라치면 제대로 철벽을 쳤죠. 그래서 부모님도 남편의 모습을 보고 개원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생활한 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갑자기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지금 막 만나고 오는 길인데 아이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어머님을 만났어? 뭐라고 하시던데 엄마?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말 그대로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속사정은 이랬어요. 원래 운영하시던 병원을 확장 이전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려 폐업을 하게 됐고 페이닥터로 들어갔지만 벌이는 이전 같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며느리 한 명 들여서 그 집안 덕 좀 보자는 생각을 갖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러려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제 덕을 보면서 살기를 포기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다른 건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 병원 자리 하나만 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어찌나 기가 차던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머,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했는데? 뭘 뭐라고 해. 건물에 공실 없다 그랬지. 엄마 건물에 병원들 많은 거 알고
어디 숟가락 올릴 곳 없나 한번 비벼본 것 같아. 어림도 없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혹시라도 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 바로 엎어버릴 거니까. 아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런 일 있으면 내 선에서 처리할 거니까. 너무 괘씸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개무시하고 얕잡아보고 파혼 이야기까지 들먹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태도를 바꾼다는 게 너무 역겹더라고요. 어머니 선에서 거절을 했지만 언제 제게 전화를 걸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어머님의 연락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셔서는 어머니한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어머니가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하셨을 텐데도 이러는 걸 보면 정신을 못 차리셨구나 싶어서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물에 5평짜리 건물 한 공간 비어 있어요. 전 그러시다면 여기라도 내드릴 테니까 뭐 붕어빵 장사라도 하시던지요. 예. 지금 장난하니? 내가 명색의 의사인데 어떻게 모냥 빠지게 붕어빵 장사 같은 걸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은 전혀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게라도 내주는 것에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어머님은 본인이 바라던 병원 개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 갔는데 뜬금없이 직원들이 저를 보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병원에 들러서 직원들에게 훈수를 두고 가신다는 겁니다. 병원 복도를 일일이 살펴보면서 직원들에게 청소 상태가 왜 이렇냐고 지적하고 접수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에게는 고객 응대가 엉망이라며 잔소리를 하고 간호사에게는 환자를 응대하는 방식에 대해 사소한 것까지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본인은 물론 본인의 친구들까지 데려와서는 치료를 무료로 해달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장의 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저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원 내부 CCTV와 접수 기록 진료 내역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한 다음 확실한 증거들을 들고 어머님을 직접 찾아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뭔가 잊으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 건물의 주인은 저희 부모님이시고요. 병원은 남편 개인 명의가 아니라 저희 2사람 공동 명의로 오픈한 거예요. 저희 직원들은 무슨 일이 나면 남편보다는 저를 먼저 찾고요. 그래서 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자료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라는 말이 나오세요? 이뿐만이 아니라 어머님께서도 그렇고 친구분들 데리고 와서 무료로 치료해달라고 우기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 이거 명백한 불법이에요. 아니, 아들이 병원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도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것도 한두 번이야 눈을 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죠. 어머님뿐 아니라 어머님 친구분들까지 케어를 받고 계시잖아요. 병원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요. 병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약서에도 다 명시되어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 어머님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꼬리를 내리셨어요.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와야 대화가 통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만큼은 만들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시켜 보려고 해도 안 돼. 또 무료로 치료를 받고 이것저것 훈수 두면서 뭐라도 되냥 설치하면서 병원 운영에까지 끼어들며 간섭하려 했는데 그것조차도 막혀. 돈을 크게 잘 버는 병원이 아닌데 허구한 날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적자까지 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5평짜리 공간은커녕 1평짜리 건물 구석탱이조차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마침 그 시기에 어머님께서 근무하시던 병원도 재정난으로 인해 폐업 수순을 밟게 됐고 어머님의 지갑 사정 또한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주변에는 도와줄 사람 하나 남지 않았어요. 남편도 이제 더는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 같아.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어떻게 장모님이랑 당신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부탁을 하실 수 있는지. 난 그것도 그건데 당신 병원에 무료로 진료를 받으러 꾸준히 오셨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야. 당신도 바보 같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었어야지. 수납 관련된 건 직원들이 관리를 하니까. 나는 오실 때마다 무료로 치료를 받으시는지는 몰랐어. 이제 절대로 그런 행동 용납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께도 앞으로 절대 그런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진 듯 어머님께 단호하게 선을 긋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받을까 말까 계속 망설이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보자 싶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그동안 들어본 것 중 가장 낮은 목소리였고 약한 목소리였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말투였습니다. 아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는 정말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가 진욱이도 나한테 도움 안 줄 거라고 선을 그어버려서 이제부터는 나 혼자 빌어먹고 살아야 하거든. 내가 염치는 없지만 또 이렇게 너한테 부탁을 해본다. 저기 사부인 건물 말이야. 5평까진 바라지도 않으니까 2평, 아니 1평짜리라도 없을까? 나 혼자 소박하게 장사할 만한 공간이면 되는데.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평짜리에서 뭘 하시려고요? 사람 하나 몸 누이면 끝나버리는 사이즈예요, 그거. 창고 사이즈도 안 된다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할게. 붕어빵을 팔려면 팔고 떡볶이를 팔려면 분식 장사를 하고 뭐든 괜찮으니까 공간만 내어주면 돼. 언제는 의사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서 저한테 막 소리 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왜 그랬나 싶어. 하여간 늙으면 이 주둥이가 자유분방해진다고. 아유 이놈의 주둥이를 좀 꿰매버리던지 해야지.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늙은이 객기라고 생각하고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고요. 저희 건물 지금 다 찼어요. 어머님께서 차버리신 그 5평짜리 건물도 주얼리샵 들어섰고요. 2평짜리라도 안 될까? 내가 거기서 1,000원짜리 액세서리 같은 거 팔면 되잖아. 어? 나 충분히 할 수 있다. 사람들도 많이 올 거 아니야. 아니요, 어머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건물 다 차서 그런 공간도 내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기회를 줄 때 잡으셨어야죠. 저는 어떤 방향으로든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 어머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사람 일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고 차 버리는 걸까요? 모든 것들은 지나고 나면 꼭 후회로 찾아온다는데 그 말이 꼭 저희 어머님 같은 분에게 쓰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 남편의 병원은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어요. 새로운 환자들도 꾸준히 찾아와 주고 계시고 무료로 치료를 받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없으니 적자가 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직원들도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남편과 저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예전에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다면 이젠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처럼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존중도 해주고 또 밝게 웃어도 주고 이전의 해맑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님과 통화를 했다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있잖아. 여기 뜨셨대. 저기 지방에 내려가서 지인분이랑 같이 병원 차리셨다고 하더라. 어? 지인분이랑 같이 개원을 하셨다고? 돈은? 어머님 나한테 돈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지인분께서 오픈 비용은 대주셨다나 봐. 이전처럼 페이닥터 개념으로 근무하시는 것 같아. 당신한테 꼭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어차피 본인이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까 나더러 꼭 좀 말해달라고 하시더라.
남편의 입으로 어머님의 사과를 전해주니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어머님께서 많은 것을 느끼셨구나 싶었어요. 예전 같았음 아예 그런 것에 대해 사과도 안 하셨을 텐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냐고 저더러 냉정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니,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부모님에게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었던 막말과 행동들은 결혼을 망설이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고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저 받은 만큼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의 마음 한켠에는 열린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어머님께서 정말 진심을 담아 제게 사과를 하시는 날이 온다면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저도 어머님께 제 진심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과 잘 지내고 교사 일에 충실하면서 병원도 잘 관리를 하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작은 세계를 지키는 것, 그 안에서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요즘 저의 행복이랍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저의 행복을 찾아서 조금씩 나아가 볼 예정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